따르릉 평화로운 오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01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예요. 택배 기사님인가?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인가? 별 의심 없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예상 못한 낯선 남자 목소리입니다. 선생님 본인 맞으시죠? 여기 새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디입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운전하다 신호 위반했나? 며칠 전 술자리에서 실수했나?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당황한 여러분은 더듬거리며 묻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형사는 아주 친절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고요. 고소장이 하나 접수돼서 사실 확인 좀 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조사만 받으시면 되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좀 나오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가겠습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가서 형사님께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겠지.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순순히 출석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그 대답 한마디로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이 짧은 대답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선고였다는 걸 그 순간엔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경찰서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TV 드라마에서 보던 정의로운 경찰, 내 억울함을 들어주는 따뜻한 민중의 지팡이, 그런 건 현실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여러분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실적을 채우려는 굶주린 사냥꾼들이 득실거릴 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관련 뉴스 기사 그리고 영상 댓글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정말 각박하더군요.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해서 혼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형사가 책상을 치면서 윽박지르더라. 안 한 짓을 했다고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더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받을 때 녹화해달라고 했는데 기계가 고장났다면서 거부하더라. 나중에 기록을 떼어보니 내가 녹화를 거부했다고 적혀 있더라.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수사 현장의 민낯입니다. 경찰관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승진에 눈이 멀어서 실적에 목숨 거는 수사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존중해야 할 시민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이번 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 번호 하나, 빨리 자백받아서 검찰로 넘겨버려야 할 건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맹수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호랑이 굴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혐의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사가 오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전쟁터에 총도 안 들고 나가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입니다. 형사가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고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데이트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어할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변호사 알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주변에 물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당황한 상태에 그대로 불러내서 얼떨결에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작입니다. 그런데 그 수작에 덜컥 걸려들어서 네, 지금 갈게요 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곳은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차가운 철제 책상, 그리고 여러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멀쩡한 사람 멘탈이 바사삭 부서집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장님들도 그 자리에 앉으면 위축돼서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줍니다. 다 알고 왔으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 줍니다. 이렇게 윽박 지르면 여러분은 겁을 먹고 기억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밀친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순간 조서에는 폭행 혐의 인정이라고 적힙니다. 0.1초의 말실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판사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된 그 종이 쪼가리, 피의자 신문 조서만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네, 제가 그랬어요 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 잃고 싶으십니까?
가족들 얼굴 못 들고 감옥 가고 싶으십니까? 늙은 나이에 빨간 줄 그어져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경찰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당해. 진실은 밝혀질 거야. 죄송하지만 그런 순진한 생각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법은 진실을 밝혀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아는 사람만 보호해주는 아주 냉정한 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 조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칼날이 여러분 목을 겨누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위로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들이 아는 뜬구름 잡는 법률 용어 강의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경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과 싸워서 살아남는 실전 전투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형사가 파놓은 함정을 피하는 법, 유도신문을 역이용해서 형사를 당황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내 입으로 뱉은 말을 법적 증거로 남기지 않는 치트키까지 변호사들도 영업 비밀이라며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모조리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올 일이 있는 분? 아니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과 다투거나 돈 문제로 얽힌 적이 있는 분? 무조건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일이 아니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경찰 전화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면 늦습니다. 이미 수갑 차고 유치장에 갇혀서 후회해봤자 아무도 여러분을 꺼내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경찰을 믿지 마십시오. 형사의 친절함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생존 수칙만 믿으십시오. 네,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강도훈이 여러분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첫 번째 통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형사가 내일 나오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그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공부를 마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사는 여러분에게 전화하기 전에 고소인이 된 고소장을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죄목으로 엮어 넣을지 법리 검토까지 끝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전과 기록이나 가족 관계까지 조회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칼을 든 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때문에 고소했는지, 상대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까맣습니다. 이 상태로 경찰서에 간다는 건 눈을 가리고 칼 든 사람과 싸우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가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형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불러다가 몇 번 윽박 지르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술술 불어버립니다. 형사 입장에서는 실적 올리기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전화를 할 때 아주 교묘한 화법을 씁니다. 절대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말합니다. 사장님, 별거 아니고요. 그냥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잠깐 들르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죠.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 차 마시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차는 독약이 됩니다. 형사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당장 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주변에 조언을 구할 틈을 주지 않고 얼떨결에 불러내서 자백을 받아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그들의 속도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자, 이제 받아 적으십시오.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가 내일 시간 되세요? 라고 물으면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형사님, 제가 지금은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 주 뒤로 출석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2주일입니다. 하루 이틀 미루는 걸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아는 분이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미루면 형사가 화내지 않을까요?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체포하러 오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직장일이 바쁘다, 지방 출장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핑계를 대십시오.
형사가 아무리 급해도 조사 일정을 강제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여러분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나 나오는 거지 전화를 잘 받고 일정 조율하는 사람한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 주일일까요? 그냥 놀려고 시간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형사가 감추고 있는 패를 훔쳐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 정보공개 청구. 이 단어 6글자, 정보공개 청구. 이걸 기억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뭐냐? 쉽게 말해서 고소인이 쓴 고소장을 내게 보여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 범위도 모르고 가면 100점 만점에 빵점 맞습니다. 고소장은 바로 시험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뭐라고 적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는 종이입니다. 이걸 안 보고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고소장을 안 보고 갔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당신 5월 5일에 김씨 때렸죠?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1년 전 일이니까요. 그래서 얼버무립니다. 아, 그때 말다툼은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형사는 조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일부 시인함. 끝입니다. 여러분은 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미리 확보해서 읽어보고 갔다면 어떨까요? 고소장에 5월 5일에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고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을 더듬고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5월 5일이면 내가 지방 출장 갔던 날인데 카드 내역을 뒤져보니 부산에서 밥 먹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리바이입니다. 여러분은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날 서울에 없었습니다. 여기 부산에서 밥 먹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김 씨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상황이 역전됩니다. 형사는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한 고소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공개 청구의 위력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흘 안에는 고소장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주일의 시간을 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소장을 받아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이 정보공개 청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피의자가 내용을 다 알고 오면은 수사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유도신문도 안 먹히고 함정도 피해 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악질 형사들은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장님, 정보 공개 청구 그거 해봤자 시간만 걸리고 별거 없어요. 그냥 와서 조사 받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조사 받으러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보여줍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서 안 됩니다 하고 말 돌리면 그만입니다. 반드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엔 내 손에 고소장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 주장에 과장이 없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내 기억과 다른 지점이 뭔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수증 이런 걸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경찰서에 가면은 형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법을 좀 아는 사람이구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첫째, 절대 쫄지 마라. 둘째, 지금은 바쁘니 2주 뒤에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해라. 셋째,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인터넷으로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 넷째, 고소장이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 형사를 만나지 마라.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90%는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경찰서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고소장도 읽어봤고 증거도 챙겼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여러분이 고소장을 보고 올 거라는 걸 알면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바로 조사실 안에서의 심리전, 악마의 유도 신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 말고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여러분 입에서 기어이 자백을 받아내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준비해간 말은 하나도 못하고 형사 페이스에 말려서 네 하다가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도대체 조사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독침, 형사가 웃으면서 던지는 질문 속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 다음 파트에서는 그 소름 돋는 조사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조사실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소장도 읽어봤고 나름대로 답변도 준비해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조사실 문을 엽니다. TV에서 보던 것처럼 쇠창살이 있는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차가운 철제 책상, 그리고 천장 구석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CCTV 카메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담당 형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사가 아주 무섭게 생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여러분 앞에 놓아줍니다.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거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합시다. 저도 기록 받아보니까 사장님 참 억울하시겠더라고요. 상대방 그 사람 좀 질이 안 좋아 보이던데 맞죠?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풀립니다. 아, 이 형사는 내 편이구나. 그래도 사람 잘 만났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형사가 타주는 그 믹스커피.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독이 든 성배입니다. 형사가 친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서 말을 술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형사님 사실은요, 하면서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최고 기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사는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유죄로 엮어서 검찰로 넘겨야 실적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커피도 마시지 마십시오. 물도 마시지 마십시오. 오직 냉철한 이성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형사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악마의 유도신문입니다. 유도신문이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여러분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질문입니다. 아주 교묘해서 웬만해선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함정 질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함정, 가벼운 인정 유도입니다. 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 때리지는 않았죠? 그냥 욱해서 살짝 밀치기만 하신 거죠? 그죠? 이 질문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형사는 지금 때렸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때린 건 너무 세니까 그보다 가벼운 밀친 것으로 합의 보자고 꼬시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묘해서 때렸다는 말에는 펄쩍 뛰며 부인하지만 밀쳤다는 말에는 그 정도는 했지 하고 쉽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때리진 않았고요. 화가 나서 어깨만 살짝 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형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폭행이고 손으로 살짝 미는 것도 똑같이 폭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밀치긴 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조서에는 이렇게 적힙니다.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자백함. 여러분은 때린 적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폭행범이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요, 때린 적도 없고 밀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몸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고 완벽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가정법 질문입니다. 이건 사기죄 조사에서 아주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 돈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된 거죠? 말이 참 달콤하지요. 마치 형사가 여러분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는데 가게가 망해서.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형사는 지금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에 말려들어 횡설수설하다 보면 결국 능력도 없으면서 빌렸다는 방향으로 진술이 꼬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법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형사님, 저는 돈을 빌릴 당시 통장 잔고가 충분했고 매달 매출도 이 정도였습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 모두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겁니다. 팩트로만 말하십시오. 위로에 기대지 마십시오. 조사가 중반을 넘기면은 형사도 전략을 바꿉니다. 부드러운 방식이 안 통하면은 이제 강압적인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책상을 쾅 치고 볼펜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증거 다 있다니까 좋게 말할 때 인정하라고.
여기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너집니다. 평생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분들은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빨리 이 무서운 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 한 짓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쫄지 마십시오. 형사가 화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는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증거 내밀고 조서 쓰면 끝입니다. 그런데 화를 낸다는 건 여러분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형사가 소리를 지르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 사람 지금 패가 말렸구나. 내가 이기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질문이 나오면 억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척 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면은 그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진술 번복은 판사가 가장 싫어합니다. 이제 조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형사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쳤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프린터에서 종이 뭉치를 뽑아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자, 오늘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맞으면 지장 찍으세요. 이 종이가 바로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많은 분이 이걸 대충 봅니다. 글씨는 작고 눈은 침침하고 형사는 빨리 찍고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한 말 그대로 적었겠지 하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형사와의 마지막 기싸움, 조서 확인의 기술. 다음 파트에서 그 핵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러분은 형사의 유도신문도 잘 피했고 나름대로 방어도 잘했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에서 따끈따끈한 종이 뭉치를 뽑아 여러분 앞에 툭 내려놓습니다. 선생님, 오늘 조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조서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틀린 거 없으면 맨 뒤에 이름 쓰고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옆자리 동료와 잡담을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그 종이 뭉치,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적힌 그 서류. 그게 바로 여러분을 감옥으로 보내는 사형 집행 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려주는 생존 증명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관문에서 무너집니다. 3시간, 4시간 조사받느라 진이 다 빠졌거든요.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멍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한 말 그대로 적었겠지. 그리고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쾅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문서는 신의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판사님은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판사님은 오직 이 한 장만 봅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했고 도장도 찍었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형사는 속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는 작가입니다. 여러분을 범죄자로 만드는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억울하다고 설명한 내용은 싹 빼버리고 여러분이 실수로 내뱉은 불리한 말 한마디만 골라서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돈 갚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장부도 보여드렸고 이자라도 먼저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돈을 갚았습니까? 답, 아니요, 못 갚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노력, 억울함, 사정 전부 사라지고 돈을 떼먹은 사기꾼의 자백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서의 마법입니다. 다르고 다른 수준이 아니라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꾸는 왜곡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읽을 때는 절대 대충 읽지 마십시오. 돋보기가 필요하면 돋보기를 꺼내십시오. 눈이 침침하면 형사에게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 뉘앙스는 너무 불리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형사님, 이 부분 수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형사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수정을 요구하면은
형사는 거의 100% 짜증을 냅니다. 아, 사장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뜻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까다로우세요? 지금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빨리 합시다. 심한 경우엔 화를 냅니다. 아까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바꿔요? 이러면 진술번복으로 더 불리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쫄면 끝입니다. 형사가 짜증을 낸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사가 써놓은 소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획이 틀어져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형사의 퇴근 시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까? 책상을 치든 소리를 지르든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 똑바로 마주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형사님, 이 조서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도장 못 찍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느냐. 기억이 안 난다, 화살표 하지 않았다, 대충 그랬던 것 같다, 화살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 이 미묘한 차이가 법정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유리한 말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형사님, 제가 아까 이런 사정도 설명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 내용도 그대로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주장이 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원에서 싸울 무기가 생깁니다. 만약 형사가 끝까지 고쳐주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날인 거부권입니다. 조서 맨 마지막 장에 서명하고 도장 찍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법적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형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용 수정 안 해주시면 이 조서에 사인 안 합니다. 법원 가서 판사님께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형사는 결국 꼬리를 내립니다. 오늘 수사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서는 형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단 한 줄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권한을 왜 포기하십니까? 왜 형사 눈치 보며 인생을 내다 파십니까? 조서를 읽는데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형사가 재촉해도 무시하십시오. 완전히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그때서야 도장을 찍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경찰 조사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겁니다. 전화를 밀어 고소장을 확보했고 조사실에서 유도신문을 피해냈고 마지막 조서 확인까지 끝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변호사 없이 혼자 갔어도 100점 만점입니다. 이제 경찰서 문을 나서면 바깥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무서운 곳을 살아서 빠져나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눈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당당해야 형사도 여러분을 함부로 못합니다. 오늘 내용 이것만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첫째, 경찰 전화는 무조건 미룬다. 둘째, 조사실에서는 혀를 조심한다. 셋째, 조서는 끝까지 의심하고 고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억울하게 전과자 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